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7월부터 시작되는 변화입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뒷부분에 무주택자를 위한 중요한 조언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7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규제가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작이 되는데요. 7월 1일부터 대출 한도가 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먼저 DSR 규제가 무엇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얘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소득 대비 대출 한도를 정하는 겁니다. 원래 부동산 관련 대출은 LTV 규제가 핵심인데 얘는 담보가치만 보고 대출해주는 제도잖아요. 근데 그렇게 담보가치만 보고 대출해주면 집값이 하락할 경우에 사람들이 대출 상환을 포기해버려서 금융기관이 부실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미국 서프라임 모의 사태 때 보니까 소득이 높은 사람들을 대출해줬더니 그 사람들은 집값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대출을 열심히 잘 갚네. 그래서 대한민국에도 이런 관련 규제가 적용이 된 겁니다. 자, 1금융권 DSR은 40%가 적용돼요. 연봉 1억이면 연간 4천만 원까지 원리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DSR 제도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에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4억 원을 대출받았어요. 이자가 4%일 땐 매월 167만 원을 갚아야 됩니다. 아까 소득 대비해서 대출 한도를 정한다 그랬죠. 근데 금리가 낮아져서 대출 금리가 2.5%가 됐습니다. 똑같은 원리금인데 대출 한도가 4억에서 5억 1천만 원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금리 인하 시기에 대출 한도도 늘어나고 금리도 낮아지다 보니까 많은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겁니다. 자, 아시다시피 올해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말 사이에 대통령실에서 금리 인하를 언급을 했죠. 그리고 이창용 총재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을 이야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너무 늦게는 안 한다고 한 상태예요. 그래서 채권 전문가들은 지금 4분기 인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은행이나 정부나 걱정하는 게 있어요. 금리 인하 시기에 가계부채가 다시 폭등해버리면 어쩌지? 실제 이번 긴축 과정에서 한국 가계부채 비율이 3년 반 만에 GDP 대비 100% 아래로 떨어졌는데 다시 늘어나게 된다면 이게 통화정책에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하고 한국은행에서 공동으로 협의해서 만든 게 저는 스트레스 DSR 도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트레스 DSR 핵심은 간단합니다. 5년 중 가장 높은 금리를 기준으로서 대출 한도를 설정하는 거예요. 2022년 11월에 5.64%까지 올라갔습니다. 레고랜드 사태 때문이었죠. 근데 이런 식으로 대출 한도를 갑자기 줄여버리면 문제가 되니까 정부는 이 스트레스 DSR 한도를 좀 나눠서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2024년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하반기에는 50%를, 내년에는 이것을 100% 그대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대출 한도가 낮아지는 영향을 받게 됩니다. 혼합형 5년 동안 고정금리, 그 이후에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은 60%만 적용을 한다고 그러고요. 주기형 5년 동안 고정금리, 그 이후에도 변동된 금리로 다시 5년간 고정되는 상품은 30%만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한도가 얼마나 줄어들까요? 2024년 상반기에는 한 2에서 4%, 하반기는 3에서 9%, 그리고 100% 다 적용되는 내년에는 6에서 16%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사 하나 볼게요. 연봉 5천만 원 받는 사람이 최대 대출금이 2,700만 원 줄어든다. 연봉 1억 받는 사람은 5,400만 원 줄어든다고 발표가 됐죠. 하지만 이것도 대출 상품에 따라서 변동은 있어요. 스트레스 DSR 제도로 달라지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이제 5년 고정상품이 대세가 될 거예요. 왜? 변동금리 상품은 스트레스 DSR 때문에 한도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매매 시세는 앞으로 5년물 금리에 연동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전세 시세는요, 1년물 금리와 연동이 돼요. 그래서 매매 시세와 전세 시세에 영향을 주는 채권 금리가 다르게 적용된다는 거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스트레스 2단계 적용, 그리고 내년에 전면 적용 때문에 집값이 폭락할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최근에 주택 거래량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2단계 시행 전 집 사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몰린 결과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작년에 많이 보였던 이야기가 있어요. DSR 때문에 집값 못 오른다? 아니었죠. 또한 올해 2월 달에 많이 달렸던 댓글, 스트레스 DSR 시행 전에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산 거다? 아니죠. 특정 제도와 집값 하락 전망을 연관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년부터 적용되는 연봉별 대출 한도를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1월 1일부터는 연봉 5천만 원 받은 사람은 2억 9,700만 원까지, 연봉 1억을 받는 사람은 5억 9,400만 원까지 솔직히 적지 않게 대출은 가능한 편입니다. 연봉 1억 직장이 얼마나 될까요? 상위 5% 얘기가 나왔던 게 2022년이거든요. 지금은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연봉 1억을 받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비율에서 적은 게 맞아요.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DSR 한도는요, 부부 소득을 합산합니다. 부부는 한 몸으로 지급해요. 그래서 각각 7천만 원씩 받으면 1억 4천만 원 소득 한도가 책정이 되는 거예요. 이 직장인들 개인별 소득을 보면 안 되고요. 가구 소득을 봐야 되는데 고소득 가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다는 겁니다. 한 기사 볼게요. 2022년 가구 소득 평균은 6,762만 원, 1억 넘는 가구 비중은 20%, 2024년 현재 이거보다 더 늘어났겠죠. 소득과 집값을 연관시켜서 보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게 바로 이 맞벌이 가구 소득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녀가 유치원생이거나 초등학생인데 여성분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다. 그럼 그 집의 가구 소득은요, 1억 5천만 원이 넘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그런 집이 흔하다는 겁니다. 집 살 때 얼마나 대출 받아야 할까요? 인터넷상에서는 DSR 30에서 35% 본인 소득의 3분의 1 이하를 투입하는 것을 권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것을 일괄적으로 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집 살 때 얼마나 대출을 받아야 된다? 저는 순저축액으로 대출 한도를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맞벌이 부부는 한도가 넉넉하게 나옵니다. DSR 규제 이후에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이 맞벌이 부부가 한도가 넉넉하게 나와서 주택 구입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맞벌이 부부들 상담을 해보잖아요. 주택 매수 경험이 없을수록 거액 대출을 꺼리는 성향이 강하게 보입니다. 3억 대출 금액 넘어가면요, 세상 무너지는 줄 알더라고요. 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대출은 시간이 갖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택 매수하고 5년, 10년, 15년, 20년 뒤 원리금은 지금과 똑같거나 아니면 더욱더 줄어들게 됩니다. 대출 상품 선택에 따라서. 반면에 소득은 꾸준히 늘어나 있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왜 받아? 늙을 때까지 대출 갚을 일이 있어? 그렇지는 않아요. 실제 대부분 10년에서 15년 정도면 대출 상환이 끝나게 됩니다. 왜? 늘어난 소득으로 빨리빨리 갚을 수가 있다는 거죠. 반면 아파트는 굉장히 무거운 자산이에요. 첫 매수에 정착하는 케이스 많거든요. 근데 왜 정착할 수밖에 없냐? 일단은 갈아탈 때 취득 비용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게다가 가족의 반대도 만만치 않아요. 누가 반대를 하는데요? 자녀들이 반대를 합니다. 사회생활하는 건 어른들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똑같은데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이사 가는 거 결사 반대를 해요. 그래서 집은요, 한 번 살 때 가장 좋은 것을 사야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정직합니다. 집값이 비싸질수록 교육 환경이 개선이 돼요. 자, 집값 비싼 동네 가보세요. 애들이 학원 다니는 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렴한 지역에 가면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왜 나만 학원 다녀? 거기서부터 거부감을 드러낸다는 거죠. 환경이 그만큼 중요한데 집값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줄어드는 출퇴근 시간입니다. 아니, 이 아파트 살기 좋은데 왜 이렇게 집값이 싸지? 여러분들이 출퇴근해 보면 압니다. 출퇴근 시간과 주택 가격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직주 근접선에 따라서 가격이 형성된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대출이 무서워서 저렴한 아파트를 샀다가 맨날 1시간 20분씩 출퇴근을 하고 있어요. 나는 소득이 늘어나는데 애들은 이사 가기 싫다 그러고 나만 1시간 20분씩 왕복으로 출퇴근하고 있더라.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겠죠. 마지막으로 더 많은 수요입니다. 수도권 전체적으로 싼 아파트가 많을까요? 비싼 아파트가 많을까요? 가격대가 저렴한 아파트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저렴한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은 더 나은 교육 환경과 교통 환경을 위해서 자꾸 이동을 꿈꾸기 때문에 더 상급지로 갈수록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는 늘어나게 됩니다. 당연히 집값 상승 흐름에 비싼 아파트가 더 올라간다는 거죠. 결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싸고 좋은 곳은 없더라. 그래서 내가 살 때 가장 좋은 곳을 사셔야 나중에 후회를 덜 한다는 거예요. 6월 15일 멤버십 영상에서요, 지금 30대
40대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무서운 이야기에 대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피해갈 수 없는 내용이에요. 영상을 보시면 정신이 번쩍 드실 거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도 정리가 되어 있어요. 쇼킹 부동산 멤버십은 주3회 전용 영상이 올라가고요. 청약, 내 집 마련, 투자 정보가 한 번에 정리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